네, 자, 이번 시간 보실 부분은 마지막 14장 간선 및 옥내 배선 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의 용어가 간선이라고 하는 일단 용어가 나오는데요. 일단 우리 소방에서는 수신기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소방전기 수신기, 화재 수신기가 이제 관리실에 설치되어 있는 수신기가 있고요. 그리고 1층부터 각 층 부분까지 발신기라고 하는 게 설치가 됩니다. 발신기. 발신기에 보면은 표시등이 있고 벨이 있고 누름 버튼이 있는 발신기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감지기들이 이렇게 해당 현장 천장으로 갑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2층에 발신기가 있고요. 여기서 2층에 감지기들로 각 실에 돌죠. 감지기들이. 여기도 발신기가 있고 감지기들이 구성이 되면 이때 우리가 이 발신기와 발신기 사이가 연결되는 전선관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 전선관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이걸 우리가 간선이라고 불러요. 간선. 예. 그리고 감지기로 연결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배선이라고 부릅니다. 배선. 그래서 이건 배선공사. 요거는 무슨 공사? 간선공사. 전기에서는 이걸 분기선이라고 불러요. 분기선, 간선. 그래서 전기에서는 간선, 분기선인데 소방에서는 간선, 배선.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발신기 함 내에 보게 되면 또 이 표시등이라든가 벨이라든가 요 발신기로 붙는 곳으로 전선이 짧지만 연결이 쭉쭉 되잖아요. 이것도 배선이 배선. 그래서 요걸 우리가 이제 간선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공 과목 구조원리 과목 공부를 할 때 이 간선의 가닥수 공부가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배선 가닥수, 간선 가닥수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먼저 간선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건 지금 보시는 공부는 소방 공부가 아니라 무슨 공부라고요? 전기 공부, 전기 공부. 그래서 일반 전기에서 보게 되면 배전선로라고 하는 거. 전기가 통하는 배전선로가 급전선, 간선, 분기선 이런 단어들이 있다 이겁니다. 급전선은 이제 변전소에서 어디까지 오는 거, 건물로 막 오는 것들, 이런 선로들을 말합니다. 영어로 피더라고 부르게 되고, 이제 건물 내에 들어와서는 뭐가 되는 거고요? 메인 라인과 브랜치 라인이 있더라 이거죠. 그죠? 건물 내에서. 그래서 건물 내의 간선이라고 하는 게 일단 발전기, 축전지 등의 전원으로부터 혹은 인입 들어오고 나서의 전원으로부터 배전반까지의 선로 및 변압기에서 배전반까지 선로, 그리고 배전반에서 동력 제어반이나 전등 분전반 있는 부분까지의 주요 선로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간선이라고 부르고, 그럼 이 전등 분전반에서 전등으로 가는 선로가 있잖아요. 전등 가는 선로들. 그런 선로들이 뭐가 될 거다? 분기선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소방에서는 그냥 간선과 배선으로 공부할 거고요. 요렇게 이제 설명되는 선들이 있다 이거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우리가 외울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가로 3번. 간선의 굵기 선정 시 고려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간선도 되지만 배선도 돼요. 어떻게 전선의 굵기 선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그럼 전선의 굵기를 선정한다는 얘기는 전선의 피복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전선 피복 안에 보면 이렇게 굴이 심이 있겠죠. 그죠? 가운데.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굵기로 본다고요. 피복은 빼고. 예. 그래서 요걸 보는 거고, 피복 두께 두꺼울수록 절연 저항이 커지는 거예요. 절연 저항. 외부로 누출이 잘 안 되도록 잡아주는 개념이고, 요거 이제 도체죠. 그럼 안에 있는 요거의 굵기를 선정할 때 고려사항이 있다 이겁니다. 그 고려사항 5가지가 나오는데, 일단 첫 번째가 뭘 해야 되고요? 허용전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전압-강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기계적 강도. 네 번째 전력 손실. 5번째 장내 부하 변동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가 간선의 굵기 선정 시 고려사항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3번은 이제 강도를 말하는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5번의 뜻은 뭐냐면은 혹여나 증축될 걸 고려하자 이거죠. 만약에 증축이 된다고 하게 되면 선로가 더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압강화가 더 커질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럼 애초부터 전선을 뭐하게? 굵은 전선을 쓰면 전압강화가 적어질 거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변동성을 미리 고려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그런 의미고, 전력 손실은 곧 전압강화, 앞에서 봤던 전압강화 같은 말이에요. 전압강화가 크다는 얘기는 전력 손실이 크다는 얘기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압이 곧 전력이 될 거라서 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미리 고려를 좀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5가지 일단 단어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전선의 굵기 선정 시 고려사항 5가지가 있다고요. 그 5가지 첫 번째가 뭐였다? 허용전류, 두 번째가 전압 강하, 세 번째가 강도, 네 번째가 전력 손실, 5번째가 장내부하 변동성입니다. 요걸 우리가 고려해서 굵기 선정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걸 일단 먼저 체크하고, 근데 시험에 나올 만한 건 요거는 크게 의미는 없어요.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앞에 2가지. 허용전류 구하는 거 하고 전압 강하 구하는 거. 요 2가지가 시험 문제에 계산 문제로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허용전류라고 하는 거죠. 자, 허용전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사실상은 허용자를 굳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구하는 게 뭐다? 전류입니다. 전류. 전류 구하는 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선을 연결했어요. 그럼 이 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는 거죠. 그 전류를 계산하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럼 전류 계산해가지고 뭐 한다고요? 곱하기 1.1배, 1.25배, 1. 몇 배 업 시켜주는 걸 우리가 무슨 전류라고 한다고요? 허용전류라고 한다고요. 안전율을 둬가지고. 그럼 결국엔 중요한 건 전류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류 구하는 공식이라고 나오는데 뭐예요? IA는 해가지고 IL 나누기 K를 해주고 곱하기 1.1배 또는 1.25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여기 이제 부하 전류, 전류가 계산되면 요 전류 계산된 값을 K로 온도 감소 계수로 나눠주고 그럼 0.8, 0.7에서 나눠서 업 시켜주고 거기다 또 곱하기만 한다고요. 1.1배 또 업 시켜준 거예요. 그 전류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허용전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요 수치, 요런 수치들은 조건에 있으면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결국에는. 결국에 중요한 건 그냥 P는 뭐기 때문에 VI이기 때문에 I는 V분의 P 등을 이용해서 I를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푸는 게 더 중요한 거라고요. 전류를 풀어주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전류를 계산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고 그럼 이때 이제 전부하 전류를 구할 땐 당연히 뭐 하겠어요? 일반적인 직류전기에서는 그냥 P는 VI니까 I는 V분의 P로 풀 거다는 얘기고 교류 단상에서 I 구할 때는 뭐가 돼요? P는 VI 코사인 세타니까 V 코사인 세타분의 P를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삼상에서는 P는 뭐니까 루트 3 VI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럼 I는 루트 3 V 코사인 세타분의 P 공식을 쓰겠죠. 그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효율이라는 게 있으면 넣는데 요건 굳이 고려할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내용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는 건 역률이 막 주어지니까 이걸 가지고 전류를 구하더라 이겁니다. 네. 그럼 전류가 구해졌어요. 전류가 구해지게 되면 전류 값을 뭘로 한번 나눠주고 K로 한번 나눠주고 1보다 작은 수치입니다. 이게 나와주고 다시 또 거기다가 끝에 가서 뭐 한다고 또 1.1 또는 1.2배를 적용까지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무슨 전류라고 한다? 허용전류. 그래서 허용전류는 계산상 나온 전류보다는 조금 큰 값. 그걸 뭐라고 한다고? 허용전류라고 한다고. 근데 계산상 그 조금 크다는 그 배수에 대한 개념은 조건에 보통 다 주어져요. 그럼 주어지는 값을 그냥 업 시켜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전기 공식인 거예요. 그 I는 V분의 P. 그럼 I 풀고 그걸 갖다가 뭐 한다고요? 1. 몇 배 업 시켜준 걸 뭐라고 한다? 허용전류라고 한다. 그럼 이때 이제 나누기 K 할 때 K는 지금 우리가 암기할 수치가 없죠. 그죠? 조건 주면 넣는 거예요. 안 주면 안 넣는 거고. 그리고 1.1 또는 1.25도 사실은 조건 주면 넣는 건데 요거는 전동기 부하에만 적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된다면 이겁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거 외우는 수치가 아닙니다. 전동기 부하 때에는 1.1 또는 1.25를 쓰긴 쓸 거예요. 그 나중에 실기 문제 풀 때 한번 공부를 하실 건데 이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자, 그리고 이 1.1배를 하는 경우는 요 IA를 계산했죠. 전류를. 그리고 K까지 나눠가지고 어떤 수치 나와졌잖아요. 그게 50A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몇 배, 대략 몇 배 해주고 1.25배 해주고 50A보다 크게 나왔으면 1.1배 정도만 좀 더 해주자. 근데 이건 안전율이라서 설계 조건입니다. 설계자가 설계하기 나름의 조건인 건데 요거는 시험 문제 조건에서 뭐 할 때 주어질 거고 요 조건일 때만 풀이하는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 그래서 비상 콘센트 문제라든지 일반 수신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수치를 절대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요. 조건이 없는데. 그죠? 근데 이걸 고려하는 경우는 언제만 사용된다? 전동기 때만 보통 여유를 고려해줘요. 근데 이것도 전동기 문제가 나오면 넣을 건데 실제 시험에서는 조건에 다 뭐 한다? 주고 있습니다. 다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외울 수치는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풀 건데 근데 요건 조건에 다 뭐 해야 된다? 주어져야 된다.
그래서 안 주어지는 문제가 나오면 시험 문제에서 허용 전류를 넣으래요. 풀래요. 그런데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상 전류가 무슨 전류가 된다고요? 허용 전류 하시면 돼요. 조건이 없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1.1배 한다. 1.1배 조건 주면 그냥 1.1배 업 시켜준 전류가 무슨 전류라고요? 허용 전류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근데 요건 조건에 무조건 담아하는 거다. 주어집니다. 그렇게 풀 거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전압강하입니다. 전압강하 구하는 공식을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될 공식이 두 가지입니다. 자, 전압강하라고 하는 요 개념은 곧 전선의 전압이라는 개념은 잡고 계셔야 돼요. 전선이 잡아먹는 전압,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전압강하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 전압강하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E라고, 전압강하는 그리고 사용되는 기호가 요 E 스몰 e라는 기호를 쓰고요. 당연히 단위는 볼트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 E라는 개념은 VS-VR인 겁니다. 뭐 또는 V0-VR로 표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표기법이. 그럼 여기서 VS가 뭐라고요? VS가 스타트, 출발 전압이고, R이 반응, 그죠? 이제 그 물질, 부하의 전압입니다. 제품 전압. 그럼 V0는 무부하 전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부하를 걸지 않았을 때 전압이라는 뜻이고요. 같은 의미예요. VS랑. 그리고 빼기 부하 전압 하면은 그 차이 값이 전압 강하. 근데 이 전압 강하 결국에 뭐가 될 거다? 전선의 전압이 될 거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전압 강하를 구하는 공식, 이 1000A 분의 KLI라는 공식이 하나 있고요. 또 이 구하는 공식으로 KIR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압 강하 구하는 공식은 두 가지를 여러분께서 공부하시게 돼요. 앞으로. 네. 그럼 이때 요 K가 뭐냐면, 요 K라고 하는 값이 단상 이선식, 직류 이선식일 경우에 35.6을 쓰고요. 삼선식일 경우에 30.8을 쓰고요. 단상 3선, 삼상 4선식일 때 17.8을 씁니다. 세 가지를 왜 쓰는데,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요건 보실 필요 없어요. 네. 우리가 시험 문제 보는 건 요거하고 요걸 시험에 볼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자, 이때 이제 L이라고 하는 건 뭐가 들어가냐면 전선 길이, 메타가 들어가고요. I는 전선을 타고 흐르는 전류죠. 전격 전류, 암페아. A는 전선 단면적인데, 요게 밀리미터 제곱이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밀리미터 제곱. 그래서 이 밀리미터 제곱이 1.5, 2.5, 4, 6, 10 등등등등으로 나오게 되는데, 다 외우실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그 비닐 카바 있는 부분 외부에 있는 고무 카바 말고 안에 구리심, 그 단면적이 얼마라고요? 1.5mm 제곱, 2.5mm 제곱, 4mm 제곱, 6mm 제곱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 현장에서 1.5 스퀘어, 2.5 스퀘어, 4 스퀘어, 6 스퀘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단면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오른쪽 편 공식, E는 KR 공식도 있는데, 요때 K가 단상 이선식, 직류 이선식일 때 2를 쓰고요. 그 다음에 삼선식일 때
루트 3을 씁니다. 그 다음에 단상, 3선, 3상, 4선, 또 이런 식일 때 1을 쓰는데요. 그리고 이때 I는 당연히 또 전류, 암페아, 요 R이 뭐가 들어가냐면 전선의 저항값으로서 오hm 값이 들어가게 되고, 요때 R은 뭐다? 로우 곱하기 A분의 L입니다. 이렇게. 자, 우리는 또 당연히 요거하고 요것만 보시면 돼요. 이건 크게 의미 없고요. 자, 여기까지 보고 조금 느끼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지금 보시는 이 공식에 있는 요 수치들 하고요. 요 수치들 보니까 뭐가 똑같다? B가 똑같아요. B가. 2, 1이잖아요. 35.6, 17.8 돼 있죠. 그죠? 요걸 2로 봤을 때 나누기 2 해주고 곱하기 루트 3 하면 얘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수치의 B가 뭐하다? 똑같다. 그래서 두 식은 무슨 식이다? 같은 식인 거예요. 요 식과 조 식은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 그래서 뭐 어떤 식을 쓰나 다 같은 답이 나오는 식인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이제 주로 쓰는 문제를 푸실 건데, 요 식이 왜 이 식이 같은지를 잠깐 설명드리고 요건 지웁니다. 왜냐면 요 식은 실기시험 때만 풀 거거든요. 요 식은. 지금은 제가 같은 식이라는 걸 설명만 좀 드리고 요 식은 지울 건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제 단상 이선, 직류 이선식일 때 볼게요. 직류 이선식이라는 얘기는 배터리가 있고 전선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 얘가 가지는 전압, 얘는 24V인데 요게 22V가 나왔다. 그럼 2V가 전압 강하죠. 그럼 얘가 1V, 얘가 1V를 가지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요 한 선의 전압을 구해가지고 곱하기 2를 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IR이 뭐라고요? IR이. 요 한 선의 전압인 거로 한 선에서.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이 거리거든요. 왔다 갔다가 아니고. 그럼 100m 떨어져 있다. 그럼 여기서부터 100m 가는 동안 요 전선에서 발생하는 전압을 구하겠다.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전선 길이 100m 들어가겠죠? 전선 단면적이 들어가고요. 그 전선의 고유저항이 들어갑니다. 특성값이. 그럼 전선의 저항이 나와져요. 그럼 전선 저항에다가 흐르는 뭐가 있을 거다. 요 흐르는 이렇게 전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전류를 곱하면은 한 가닥 전선에서의 전압이 나오는 거잖아요. V는 IR이니까. 그럼 여기 이제 왔다 갔다니까 몇 가닥이라고요? 두 가닥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앞에 여기다가 뭘 곱해가지고 2를 곱한 거, 2. 그래서 두 가닥의 전압이 나온 거라고요. 그럼 2V가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22V 나오게 될 거고. 뭐 이런 개념입니다. 네. 그런 공식으로 보시면 돼요. 삼상 삼선식에서는 한 선입니다. 한 선. 한 선에서의 지금 구하는 값이고요. 그래서 루트 3 값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일단은 요 식 볼게요. 2 쓰는 거. 그럼 이때 이제 필요한 공식이 2는 뭐가 될 거다? 2 곱하기 I 곱하기 로 곱하기 A분의 L. 이렇게 된 거죠. 지금 2를 넣었을 때. 그럼 여기서, 여기 2 곱하기 I 곱하기 요 값을, 고유저항이란 요 값을 우리 연동선일 때, 연동선. 그게 58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옴메타라고 앞에 외우고 넘어왔거든요. 거기에 곱하기 A분의 L입니다. 요 A가 단위가 미터 제곱이고요. 요게 L이 단위가 메타 공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2 곱하기 I 곱하기 요 58분의 1이 계산하면 아마 0.0172인가 나오게 돼요. 원래 0.017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계산해보면. 근데 실제로 이제가 좀 그 여유를 고려하고 뭘 고려해가지고 요 값을 우리가 이제 고려할 때 요걸 계산할 때 0.0178 정도의 수치가 나오게 돼요. 나누기 뭐 0.9m 해가지고 여유를 좀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율도 가지고.
그럼 0.0178 요게 뭐가 되는 거냐면 옴 밀리미터 제곱 퍼 메타 이렇게 본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이거 단위 변환인데 다시 한번 지울게요. 일단 요거는 10에 많아서 육승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58분의 1이 되고 심화 수준이 없어지면서 요게 옴 원래 단위가 옴메타가 아니라 옴미터 제곱 퍼 메타 개념이거든요. 근데 갖다가 미터와 밀리미터 간의 관계가 1000배잖아요. 근데 그걸 제곱시켰으면 1000의 제곱 관계라서 요게 옴 밀리미터 제곱 퍼 메타가 되면 요 쉐바스 육승이 없어지는 거예요, 단위가. 그럼 요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이때 이 수치가 원래 58분의 1 계산기로 계산해보면 이게 0.0172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수치가.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조금 이제 안전율을 고려하면 이게 0.0178 정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데이터 값에 보면. 그럼 이게 이제 로우 값이 요 값인 거죠. 그럼 거기다 곱하기 우리는 기본적으로 a분의 l을 할 건데 요 a가 요거 단위를 썼을 때에는 얘를 뭘 넣으면 되는 거였고 요걸 넣었을 때는 메타 제곱을 넣어야지 되죠. 그러니까 58분의 1 곱하기 10마스 6승을 넣을 때에는 여기에 메타 제곱의 어떤 수치를 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당연히 지금 제가 이걸 미리 바꿔가지고 0.0178 옴 밀리미터 제곱포메트를 넣었을 때는 여기다 이제 미리 제곱 넣으면 되죠, 그냥. 10mm 제곱이면 10을 넣으면 돼요. 4mm 제곱이면 4를 넣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위를 밀리 제곱을 넣으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L 자리에는 그대로 뭘 넣고요. 메타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 식이 뭐가 된 거냐면은 0.0178하고 2를 곱했고 공식이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이제 35.6 LI가 되고 밑에는 1000이 붙고 A가 붙은 거예요. 지금 왜냐면 0.0178이라는 수치가 뭐니까 요 0.1 수치가 1000분의 17.8이죠. 1000분의 17.8 수치거든요, 얘가. 그걸 이해했으니까 35.6 된다고 그렇게. 그럼 1000분의 35.6이 되고 여기는 A 그대로 붙고 LI가 붙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시면 요식하고 조식이 똑같은 공식이라 이겁니다. 같은 식. 그래서 이 식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EIR에서 나온 공식이다. 이런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공식을 쓰는 건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쓰는 35.6 LI를 쓸 거는 선이 무슨 선일 때 조건이라고요? 연동선일 때. 그러니까 전선의 종류 언급이 없다. 그럼 무조건 연동선 쓰는 거예요. 저항이 제일 작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35.6을 쓸 건데 시험 문제에서 뭐가 나올 실기 시험 때 뭐가 나올 때가 있냐면 연동선이 아닌 거예요. 시험 문제가. 경동선이나 알루미늄선이 나온다고 하면은 35.6을 쓰면 안 되죠. 이 식 자체를 못 써요, 그때는요. 그때는 반드시 전선의 저항을 새로 구해줘야 됩니다. 그때는 이 식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별도의 조건이 없을 때에는 이 식 쓰나 이 식 쓰나 뭐하다? 같은 답이다. 이렇게 이제 풀이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별도 조건이 없을 때 요 식을 쓸 거다라는 거고, 요건 이 전선 저항 R을 구할 수 있는 뭔가 조건이 주어질 때는 요 식을 써서 풀이를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건 실기 때 문풀 할 때 한번 풀어보실 때 이건 이렇게 풀어야 되고 이건 별도 조건이 없고 전선 저항이 없으니까 이거 쓰면 되겠네. 이렇게 풀이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일단 요 공식으로 공부하게 될 거고요. 그럼 이때 여기다가 35.6 넣고 여기는 길이 넣고 전류 넣고 여기다 밀리미터 제곱 단위의 수치로 수치를 넣게 되면 전압 강화 E 값이 나오게 되는 공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압 강화는 일단은 그런 공식인데 일단 요건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서는 보통 표준을 2% 이내로 보통 보고 있고요, 전압 강화를. 근데 전압 강화 공식이 요 공식을 쓴다. 이때 K 상수라고 하는 요 값이 여기 이제 종류에 따라서 35.6, 30.8, 10.8에 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이제 전압 강화율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데 전압 강화율 입실론 썼지만 전압 강화율은 VR분의 VS-VR 곱하기 100. 근데 앞에 봤던 전압 변동률하고 보니까 공식이 뭐 하더라? 똑같더라. 예. 전압 변동률과 전압 강화율 구하는 공식은 똑같다는 거. 예, 그걸 한번 정리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보시는 건 이제 그래서 이 5가지가 고려사항이다라는 거고 이 전압 강화 구하는 문제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서 이제 간선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 건 아니죠, 그죠? 동력 간선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전등 간선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소방은 소방 간선이 있고 특수 간선 등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기에서 공부하시는 내용들이에요, 원래. 넘어가고
뭐 전원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이제 나오는데, 자, 외부 전력 회사에서 수전하는 경우를 상용 전원이라고 하고, 내부의 자가 발전 설비나 축전지에 의해서 전원 공급하는 경우를 비상 또는 예비 전원을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소방에서는 요 세 단어가 다 보입니다, 법에. 그래서 전기 구조 원리라고 해서 NFPC, TC 공부를 하다 보면 상용 전원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비상 전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저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소방은 상용과 비상으로 구분하는 게 맞아요. 상용과 비상. 그럼 상용이 뭐고요? 한전에서 받는 전기입니다. 그게 무조건 상용이에요. 근데 그 한전에서 받는 전기가 뭐 하면 끊기면 비상이 공급하는 거죠. 그럼 비상전원 종류에 뭐가 들어간다고요? 자가 발전 설비도 있고 UPS, 축전 설비도 있고 요새 뭐 ESS, 전기정량치도 있고 요런 비전수라고 하는 비상전원 순서비도 있고 뭐 몇 가지 비상전원이 있습니다. 그 비상전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용어는 상용과 비상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맞습니다. 그런데 소방법을 공부하다 보면 또 예비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비전원 용어를 언제 쓰냐면 예비전원이라는 단어도 비상전원 단어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은 큰 건 뭐가 중요한 거다? 비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예비전원 용어는 어디다 써먹냐면 유도등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유도등 열면 안에 배터리 달려있잖아요, 그죠? 수신기도 열었을 때 수신 안에 배터리가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내장형 배터리 제품들. 그럼 그때 내장되는 그 배터리들을 소방법을 공부하다 보면 뭐라고 한다고 계속 용어를. 예비전원이라고 막 쓰고 있어요, 용어를. 원래는 비상전원이 맞는데. 예, 그래서 용어가 우리 소방법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더라 이거죠. 다 같은 비상전원인데 그냥 그 내장형 배터리만을 말하는 건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예비전원이라고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자가 발전 설비하고 축전지 설비하고 이런 배터리도 포함하고 모든 이런 전원을 대체할 수 있는 개념은 비상전원이라고 하는 용어가 맞다 이겁니다. 그렇게 용어 공부를 조금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전압에 따른 분류해서 이제 저압 간선과 뭐 고압, 특고압 간선이 있는데 요건 넘어갑니다. 저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고압, 특고압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이 있다라는 건데 넘어가셔도 되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직류전기일 때 뭐 1kV 이하, 뭐 7kV 초과, 뭐 1.5kV 이하, 7kV 초과 하는 것들 직류교류. 고저압, 고압, 특고압 구분이 더 중요한 거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 전기 구조 원리 공부하다 보면 비상 콘센트 할 때 나오게 되니까 그때 한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어서 이제 공부하시는 게 배선의 재료라고 해서 전선 종류를 보시는 건데 우리 전선 종류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온 게 절연 전선이 있고요. 절연 전선, 절연 저항이 있는 전선. 절연 전선은 무슨 절연 전선은 고무 피복이 씌워져 있는 전선은 다 절연 전선입니다. 고무 피복이 벗겨져 있는 건 나전선이라고 하게 되고 피복이 입혀져 있으면 절연 전선인 거예요. 일단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이런 전선이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케이블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케이블. 케이블은 이제 이 고무 피복 내에 몇 가닥의 전선 다발들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케이블. 그럼 두 가닥 전선용이 있고 네 가닥 들어가 있는 케이블이 있다 이거죠. 그죠? 케이블이라는 단어는 뭘 말하는 거다? 전선이 여러 다발이 같이 묶여져 있는 전선.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케이블이라고 부릅니다. 나전선은 이제 벗겨져 있는 전선을 나전선이라고 용어를 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절연 전선들 종류가 워낙 많고요. 더 많아요. 지금도 훨씬 많고 우리는 이 중에서 요것만 쓰거든요. 요것만. 소방은 전부 다 이 전선을 우리가 절연 전선이라고도 하고 소방에서는 내화 전선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내화 전선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소방용 전선입니다. 소방용 전선. 그래서 우리 LS 전선이라든지 국내 전선사들이 있거든요. 그 전선사들이 전기 전선을 막 제조해낼 때 소방용으로 만드는 전선이 있다 이겁니다. 소방용 만드는 전선을 HFRX라고 하게 되고요. HFRX 전선은 450V, 750V 저독성 난연 가교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외의 전선은 잘 안 써요. 우리 소방에서. 네. 요것만 공부하면 우리는 요 전선. 요 전선만 보시면 돼요. 요 전선. 나머지 것만 넘어가고.
자, 그 다음 6번에 이제 보시는 건 뭐냐면은 전선의 보호장치, 선로 보호장치들로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고요? 과전류 차단기라고 하는 게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지금 크게 의미가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뭐 이게 메타가 3m, 뭐 8m, 몇 메타 있었거든요. 외우에서의 수치들이. 근데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고, 일단은 과전류 차단기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이제 과전류 차단기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과전류 혹은 낙뢰 등을 받았을 때 전원을 탁 끊어주는 요걸 이제 말하고, 지금은 이제 NFB라고 노퓨즈 브레이커라든지 뭐 MCCB 대체할 수 있는 장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과전류 차단기, 뭐 MCCB 이런 장치들이 설치가 되는 곳이 분기선이죠. 그래서 이제 메인 스트림선이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분기될 수 있는 곳에 차단기를 똑똑똑 달아줘가지고 분기되는 곳 차단기 설치하고 일반 전등으로 갑니다. 그럼 이 전등 쪽에서 뭐가 일어났을 때, 뭐 단락이라든가 과전류 등이 일어났을 때 차단기가 퉁 떨어져요. 누전도 발생하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럼 떨어져가지고 요 전체 메인을 뭐 하려고 한다고요? 보호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각 분기되는 곳마다 뭘 설치한다?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메인선에서 전선을 따가지고 분기를 시킨 요 자리에다가 바로 뭘 달아주는 거라고요? 과전류 차단기를 다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일단 요 분기되는 지점으로부터 몇 미터 이내, 3m 이내에 과전류 차단기가 설치된 원칙입니다. 원칙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늘려줄 수 있는 거, 뭐 3m가 아니라 뭐 4m라든가 5m 이후에 과전류 차단기를 달아줄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이제 어떤 단락 보호가 됐을 경우에는 임의의 길이에 맞춰서 좀 더 늘려줄 수도 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안 하고 대부분 바로 답니다. 우리 분기될 때면 배전반 열어보면은 각 층 전기 배전반에 보면은 메인 올라오는 곳에 따자마자 바로 뭐가 달린다고요? 차단기가 달려요. 그런 다음에 전등으로 보내주고. 네, 그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퓨즈나 뭐 MCCB, NFB 이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이 용어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지락 차단 장치, 뭐 누전 차단기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단락 차단기, 단락을 방지하는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용어들이 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단기라든가 스위치 종류들이 뭐 DS, ACB, 뭐 OS, 뭐 KS, 뭐 이런 NFB, MCB, 뭐 휴즈, 뭐 릴레이 이런 것들을 쓰고 있고요. 우리 소방에서 보면 이제 보통 휴즈 뭐 이런 거라든지 MCB 이런 것들을 보면 판넬 내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방에서. 나이프 스위치도 있고요. 네. 자, 그래서 가로 7번에 이제 보시는 건 이제 전기공학에서 우리가 역률 개선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실기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별표 한번 하셔야 될 부분이고, 삼상유도 전동기는 역률이 나쁨으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콘덴서를 전동기 1차 측에 병렬로 접속하면 역률이 개선이 되는데 이러한 콘덴서를 역률 개선용 콘덴서 또는 진산용 콘덴서라고 하고, 역률 개선용 콘덴서의 용량 구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계산 문제로. 근데 이걸 뭘 뜻하는 거냐면, 요거 한번 그릴게요. 삼각형. 그러니까 지금 삼각형을 제가 그렸을 때, 여기가 PA라고 했죠. 그죠? P상 전력입니다. 그리고 가로축이 P, 유효 전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로축이 PR, 무효 전력이 되게 되고, 이때 요 각도를 세타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전력에 대한 개념이었죠. 그런데 이때 요 무효분이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너무 많아서 무효분을 좀 줄이고 싶다. 그래서 삼각형을 이렇게 조금 더 뭐하게 만들고 싶다? 뾰족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때 요게 세타 2가 될 것이고 세타 1인 거죠. 그죠? 그리고 이때 여기를 PR로 보고 여기가 P가 되고 요게 PA가 된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역률을 개선시킨다라고 한다고요. 그럼 역률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콘덴서라는 장치를 달아주는데 콘덴서가 충전됩니다. 충전할 수 있는. 그러면 콘덴서를 달아가지고 여기서 무효분을 뭘 시키고 있다고요? 저장, 충전을 해서 다시 P상으로 공급하는 장치를 말하고요. 이걸 우리가 역률 개선용 콘덴서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때 우리가 필요한 건 요 값과 요 값의 차이값인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을 콘덴서에다가 뭐 하겠다고요? 콘덴서에 충전, 저장을 하겠다. 이런 개념을 하는 거고. 그럼 이때 충전되는 용량 구하는 공식은 여기서 요걸 뭐 하는 거다?
빼는 값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요 세타1을 알고 이후에 세타2를 적용해서 최초의 세타1이 때 이 P, 우리는 지금 요걸 알거든요. 얘를 모르고 얘를 알아요, 지금요. 유효 전력을. 측정하는 게 전력기라서. 그럼 유효 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1을 곱해보는 거죠. 그럼 탄젠트 세타1은 뭐예요? 지금 요거에다가 요거 분의 요거 하는 게 탄젠트거든요. 요게 탄젠트입니다. 그러면 요거 곱하기 탄젠트 세타1 하면 요거 분의 요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거기다가 빼기 뭐 한다고요? 요 P에다가 탄젠트 세타2를 한다고 그렇게. 여기선 P 곱하기 뭐가 되는 거니까 탄젠트 세타2 되겠죠, 그죠? 요거 값이 요거니까. 그러면 요 차이 값이 나올 거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공식을 할 때 요걸 QC라고 보면서 요때 전력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뭐 하자. 탄젠트 세타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2를 하자 이게 얘기예요. 이렇게 해보자 이거죠, 계산을. 그럼 이때 또 유효전력 앞에서 처음에 있던 유효전력 값에다가 탄 세타 1이라고 하는 요 값이 결국 뭐 분의 뭐냐면은 코사인 세타 1 분의 사인 세타 1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요거 분의 요거니까 요거 분의 요거 하면은 요거 분의 요게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빼기 코사인 세타 2 분의 사인 세타 2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그럼 다시 여기서 P 해가지고 코사인 세타 1 분의 요 사인 세타 1은 다시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의 제곱으로 풀 수가 있고요. 사인 세타 1을. 그럼 거기서 빼기 코사인 세타 2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최초의 코사인 세타 1의 역률이 0.6이었던 거예요. 이후에 코사인 세타 2의 역률을 0.9로 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역률을 개선시켰죠. 60%를 90% 올린 거잖아요. 그럼 이때 최초 전력, 이게 뭐 킬로와트였다. 예를 들어서 뭐 20킬로와트였다. 그럼 P에 킬로와트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곱하기 이게 얼마? 0.6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6의 제곱 마이너스 0.9분의 루트 1 마이너스 0.9의 제곱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네, 그렇게 풀게 되면 어떤 수치가 나오겠죠. 수치가. 근데 이 수치는 뒤에 단위가 뭐가 돼야 된다? 킬로볼트 리액티브. kVR인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풀이한 건 삼각형에 있는 요 부분에서 이걸 뺀 거니까 요게 남는 값이고 이게 킬로볼트 리액티브입니다. kVR. 예, 그래서 이제 요게 VAR, 예, 킬로볼트 리액티브 나오게 되는데 요게 요 값이 이제 결국에 뭐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킬로볼트 암페어하고 똑같은 거죠. 예. 요 값이 킬로볼트 암페어인 거죠, 결국에는. 왜냐면 킬로와트가 변환된 값이고, 근데 그게 우리 삼각형에서 오른쪽 세워져 있는 부분의 차이 값이기 때문에 킬로바입니다, 킬로바. 근데 실제 킬로바로 보지 말고 그걸 뭘로 본다는다. 킬로볼트 암페어로 봐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풀이한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교재에서 보니까 요 공식에 여기 단위는 끝에 뭐가 나오는 거고,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오는 거고, 요 자리에는 단위가 뭐가 들어가고 킬로와트가 들어간 자리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세타 1에 뭐가 들어가고요? 최초 역률 0.6, 요건 이후 역률 0.9 이런 식으로 역률이 개선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0.6 넣고 0.9 넣고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여서 결론은 유도 과정은 필요 없고요. 이 유도 과정 필요 없습니다. 유도 과정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역률 개선용 콘덴서 용량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요 공식을 쓸 거다라는 거죠. 공식을. 나중에 문제풀이를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긴 하고요. 예. 문제풀이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예. 문풀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예. 환산 용량은 넘어갑니다. 요거는 뭐 보실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유도 과정 이런 것들은 뭐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런 것도 굳이 보실 필요 없고요. 그다음 가로 8번에 이제 인입선과 지중선 선로란 용어가 나오는데 듣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것도 상식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인입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요. 인입이라고 하는 게 이제 건물 내로 들어오는 거. 그걸 인입선이라고 합니다. 가공인입선이 있고 지중인입선이 있어서 가공인입선이 우리 일반적인 주택가 단지의 위에서 전봇대에서 전선 들어오는 게 가공인입선이고 지중인입선이 이제 건물 밑에서 전선 들어오는 한전 들어오는 전기가 밑에 땅속으로 들어오는 게 지중인입선. 그리고 이제 지중전선로라고 하는 게 이제 가공전선로는 우리가 산을 타고 막 당기는 거. 그게 가공전선로고 지중전선로는 땅속으로 전선이 지나가는 거.
지중전솔로 말합니다. 넘어갑니다. 지중전솔로의 종류가 관로 인입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암거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직접 매설식이라고 하는 게 있다. 직접 매설식은 당연히 전선 코드선이 바로 뭐한 거 땅에 매입된 거고 암거식은 땅 속에다가 굴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거기로 전선 지나가는 거고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자, 이어서 이제 9번에 보시는 전등 쪽 관련 설비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 요 내용들도 필기보다는 실기용 문제예요. 실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등들의 여기서 F라고 하는 요걸 광속이라고 해서 루멘 값이 있고요. U가 조명률, N이 등기구 수, 그리고 D가 강강보상률, 그리고 한 개 큰 단어가 빠진 게 이제 E가 조도라고 합니다. 럭스, 조도, 럭스, E가 단어가 한 개 빠졌네요. E는 조도, 럭스, 그리고 A가 바닥 면적, 메타제곱. 네. 그래서 요걸 써가지고 번대 공식이라고도 하는데요. 번대 공식이라고도 하는데 요걸 가지고서 우리 등기구 수, 광원의 수를 구하는 문제로 FU분의 뭐 DA 이렇게 풀이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조도라고 하는 요 값은 이제 밝기 정도인데 조도계로 측정하는 값인데요. 이 조도는 위치에 따라 막 달라져요. 지금 요 전등 밑에다가 조도계를 뒀을 때의 조도값하고 멀리 갔을 때 측정한 조도는 달라집니다. 그런데 루멘이라고 하는 광속은 고정값이에요. 정해진 값. 그래서 우리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뭐 3만 루멘짜리다, 뭐 1만 루멘짜리다 하고 했을 때 그 루멘은 정해진 고유한 값입니다. 그래서 루멘은 딱 밝기를 딱 정해놓은 값이고 조도는 그거에 대응해서 비춰지는 면의 값인데 그게 이제 위치에 따라서 뭐 할 거다? 달라질 수 있다. 그건 조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 전기 제품에서 발생하는 빛의 양은 루멘으로 보고 있고요. 태양에서 말하는 빛의 양은 광도라고 해요. 요건 광속, 그건 광도. 근데 다 같은 개념입니다. 뭐 칸델라라는 용어가 있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걸 조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요런 공식 넘겨서 유도하는 요런 공식들이 있는데 실기 때 보시면 돼요. 이건 필기보다는 실기 때 접근하시면 될 문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예비전원 이라고 하는 개념이 비상전원입니다. 사실 예비전원 용어보다는 비상전원 설비라고 하는 게 맞아요. 비상전원 용량 산정하는 거, 발전기 용량 구하는 공식이 있고 차단기 용량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막 보실 건 아니고요. 실기 때 한번 보실 만한 공식들입니다. 지금 외우실 건 아니니까 좀 넘어가고요. 이건 앞에 봤던 거, 회전수 구하는 건 앞에 봤던 공식이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필해 설비 했을 때는 구성 요소가 필해침, 구성 요소 나오는데 이것도 뭐 굳이 막 보실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번에 보시는 건 이제 옥내 배선공사 종류인데요. 일단 전선을 접속하는 방법, 뭐 접속 시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전선의 세기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말 것, 80% 유지할 것, 접속기, 접속함 등을 사용할 것, 뭐 절연 효력이 있을 것,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외우실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접지공사에 대한 부분도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1종, 2종, 3종이 있었지만 지금 그게 삭제가 됐고요. 우리 여러분께서 지금 정리하실 부분은 접지의 종류. 그래서 첫 번째 개통 접지가 있고요. 두 번째로 기기 보호 접지가 있고요. 세 번째로 필해 접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아시면 돼요. 종류 세 가지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이때 이제 개통 접지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한전에서 보내주는 송전로상에서의 접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 기기 보호 접지가 우리 일반적인 전기공사업체라든지 소방공사업체에서 하는 공사가 요 접지고요. 요건 한전공사가 하는 거고요. 보통 전기 자격증에서는 전기공사기사가 하는 일입니다. 전기공사기사가 보통 한전 소속되는 공사고 전기기사들은 일반 건물 내로 들어오는 공사를 전기기사 쪽에서 하는 거고 한전에서 오는 공사가 전기공사기사거든요. 그래서 개통접지가 거기서 하는 거고 이제 보호접지가 있고요. 그리고 필해접지도 건물에 쓰는 거죠. 건물에서 필해접지하는 거 말합니다. 목적은 감전사고 예방, 화재사고 예방, 기기 손상 방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하고 있다라는 건데 뭐 외우실 만한 내용은 없어요. 종류만, 접지 종류만 체크하시면 되고 자, 접시전 단면적 구하는 공식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16 스퀘어를 보다 작은 경우에는 16 그 작은 면적 쓰고
16스퀘어보다 크고 35스퀘어보다 작을 경우에는 16스퀘어짜리 쓰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단면적이 35스퀘어보다 크게 계산이 나오면 그 계산된 면적값의 한 2분의 1값 정도만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최소 단면적이. 그 다음에 요 S 구하는 공식에서 뭐 루트 I 제곱에 T 곱하기 나누기 K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계산 문제 나올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도체 단면적을 그냥 뭐 한다고요? 계산을 한다고요. 계산을 해서 16스퀘어보다 작으면은 그 단면적이 상관없다. 근데 16스퀘어보다 크고 35스퀘어보다 작으면 16스퀘어로 해라. 그리고 35스퀘어보다 더 큰 면적이 나왔다고 하면 그냥 그 값에 2분의 1값 되는 정도의 스퀘어 되는 접지선을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법상 지금 KEC 기준에서 말하는 건. 그 다음에 3번에 설치시 유의사항 나오는데요.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것도 뭐 굳이 외우시면 안 하고 실기시험 때 나중에 필기 말고 실기시험 때 여기 이제 빈칸 넣기 뭐 2m, 0.75m 이런 것들을 실기시험 때 보실 거예요. 그럼 기출문제 풀면서 빈칸 넣기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암기 문제로 그때 나왔던 기출문제를 빈칸 넣기 하면서 체크를 좀 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배선공사는 방법 나와가지고 뭐 금속관 공사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금속관 공사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그 박스가 있습니다. 철제 박스. 제가 이렇게 생긴 박스가 팔각 박스라고 하고요. 팔각 박스. 이렇게 생겨가지고 박스가 있으면 요 안에 이제 구멍이 이렇게 나 있거든요. 근데 구멍이 보통 동서남북 형태로 이렇게 네 군데의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팔각 박스라고 하고요. 사각 박스라고 해서 철제 박스, 사각 박스를 보면 구멍이 이렇게 8개 뚫려 있습니다. 이렇게 8개가 뚫려 있어요. 반대편 철판이고 여기는 뚫려 있는 상태고. 그럼 요 안은 전선이 왔다 갔다 보이는데 사각 박스는 이렇게 이제 팔방이 될 수 있는 거. 여기 사각 박스. 그 다음에 이제 철제 풀박스가 있습니다. 그냥 큰 철제 풀박스가 있는데 풀박스는 그냥 알아서 뭐 하는 거. 구멍 뚫어 쓰는 거. 구멍 3개 낼 수도 있고 4개 낼 수도 있고 뭐 하는 건데. 요 풀박스라고 불러요. 그럼 여기다가 요 박스 끼리를 서로 간에 뭐 한다. 연결할 때 관이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 관을 뭘로 돼 있다고? 금속으로 돼 있다고요. 그게 금속관. 근데 이 관이 플라스틱 커버가 돼 있는데 안에는 철제로 돼 있고 플라스틱에서 이게 휘어질 수 있는 건 가요전선관이라고 합니다. 가요전선관. 일반 프릭시블 튜브라고도 하는데 가요전선관이에요. 그래서 금속관 공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금속 덕트 공사라고 하는 게 있고 빠졌나? 그럼 2번이 어디 가지? 특징이네요. 그 가요전선관 공사가 있습니다. 휠 수 있는 금속관. 요런 관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합성수지관. 이제 요런 건데 안에 철제가 없는 거. 이건 플라스틱만 돼 있는 거. 요런 공사들이 있습니다. 합성수지관 공사. 요런 이제 요 합성수지관 공사는 플라스틱으로 돼 있거든요. 플라스틱이 돼가지고 열기를 토치를 막 가하면은 플라스틱이 녹아가지고 녹인 상태 손으로 이렇게 휘면 휘어지고 뭐 이런 거. 요게 이제 합성수지관, 플라스틱관 공사가 있습니다. 그럼 케이블 공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선 안에 전선이 여러 개 다발 들어가 있는 케이블. 이런 공사 방법들이 있다 이거죠. 이런 공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공사들에 대한 공사 방법의 어떤 수치들이라든가 단어들이 있긴 한데 일단 합성수지관은 보통 이 PVC 파이프가 한 본이 생산될 때 4m용으로 나오고 있다는 뜻이고요. 의도가. 그리고 금속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3.66m 예, 그 정도로 지금 제품이 생산되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한 본의 길이가. 그리고 이 금속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후광전선관과 박광전선관이라는 종류들이 있다라는 거고 예, 그런 종류를 막 설명하는 건데 지금 막 외우실 사항들이 아닙니다. 외울 사항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전기공사에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걸 소개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것들도 이 퍼센트 이런 부분도 지금 외우실 건 아니에요. 필기 때 외우실 건 아니고 요게 나중에 실기 때 금속관 길이 선정하고 금속관 내경 선정하고 이런 계산 문제들 풀이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정리 한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지금 필기 이론 마지막 수업 시간인데 뭐 굳이 이걸 막 외우실 만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들은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굳이 막 이런 것들은 또 기출 문제 풀 때 그냥 문제답으로 외우시는 거지 이걸 지금 막 외우실 만한 내용은 아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품 종류가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부품 종류. 부싱이라고 하는 게 있고 로크너트, 농홀밴드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것도 필기가 아니라 실기시험 때
우리 실기시험 때 보게 되면 부품 개수 선정을 하거든요. 도면을 보고 도면 안에 들어가 있는 엘보가 몇 개인지, 그리고 뭐 부싱이 몇 개인지, 뭐 니플 몇 개인지 이런 것들을 개수를 막 세알립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은 또 도면 해석을 하고 문풀을 하셔야지 이해가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런 것들은 실기 과정에서 아마 그 평면도가 나왔을 때 그 실제로 그 생김새 박스도 한번 보면서 금속관 구멍에 꼽힌 곳에 금속관이 딱 오면 그 금속관 끝을 갖다가 순나사 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순나사 홈을 딱 내게 되면 순나사 홈이 난 상태로 간 구멍 박스에 꼽혀요. 이렇게 꼽히게 되면은 그 양쪽에 순나사 넣을 때 먼저 순나사 내면 그 안에다가 그 로크너트를 보통 끼워 넣고 로크너트를 끼워 넣어서 그 다음에 이제 갖다 대면은 그 구멍에 로크너트가 걸리면서 딱 갖다 댑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로크너트 또 한 개 쪼아서 딱 잡아주고 그럼 끝에는 부싱이라고 해서 이제 또 피부 보호하는 거 플라스틱 카바 같은 걸 쫙 끼워주고 그러면 이제 이 구멍 꼽히는 금속관에 보면은 로크너트 2개, 부싱 하나가 붙어요. 구멍이 너무 크면은 링리두사 같은 것도 끼워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또 부품을 막 꼽으면서 이제 공사하시는 걸 또 보셔야 될 부분이니까 그런 부품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실기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나중에 실기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요런 거 가요전선관, 이 가요관이 뭐냐면 가요전선관, 휠 수 있는 전선관을 상호간 서로 접속할 때 요런 제품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요전선관하고 금속관을 중간에 결합시킬 때, 그럼 금속관이 가다가 가요전선관 바뀐다. 그럼 그때 접속할 때는 컨비네이션 커플 이런 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가요전선관하고 박스를 바로 접속한다고 할 때는 스테트 박스 커넥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요런 것들은 또 이제 앞으로 그 실기 때 실제 문풀을 통해서 보실 만한 부분이고, 우리 필기 시험에서는 전기 회로 파트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금 철저하게 직류, 교류, 정전계, 자계, 시퀀스 요런 개념들, 그 다음에 암기, 전기 이론이죠. 이론. 그런 내용들로 필기 시험이 구성이 되고요. 계산 문제 풀이하고 이런 것들 나오게 되고, 좀 전에 보셨던 어떤 배선 공사 방법이라든가 결합할 때 부품 개수 구하고 이런 것들이 실기 시험에 출제가 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미리 한번 소개로 보시는 부분이어서 뭐 크게 필기에서 집중해서 보실 만한 내용은 아니고, 필기에서 보실 만한 문제는 결국 뭘 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냥 기출 보시는 게 훨씬 맞습니다.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맞는 거라서 지금 이걸 막 암기를 하려고 보실 만한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요런 게 이제 우리 전기 회로 파트에 구성이 돼 있다라고만 말씀드리고 뭐 전체 회로는 마무리 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까지 해서 공부하신 부분이 전기 회로라고 하는 제 2과목 공부를 하신 부분인데, 요 전기 회로에서 실제 시험에 나오는 파트가 이제 직류, 교류, 정전계, 자계, 시퀀스. 6장부터 해서 뭐 특징적으로 전열기도 했고, 그죠? 뭐 직류기, 동기기, 뭐 발전기, 변압기 요런 주제들로 쭉 공부를 했는데, 간혹 챕터마다 한 문제씩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 역률 개선용 콘덴서 용량 구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모타 동력 구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간혹 계산 문제로 출제가 필기시험에 되고요. 나머지는 또 글로 돼 있는 문제도 많거든요. 이론 묻는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출을 많이 풀어보시는 게 더 중요하고, 중요한 건 이제 실기죠, 실기. 2차 실기 시험에서 이제 쓰는 문제를 풀 때 아무래도 계산형 문제가 좀 일부 나오고, 그리고 빈칸 단답 글 쓰는 문제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부품 개수 산정하고 설계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또 공부하셔야 될 게 전기 구조 원리 전공 과목, 거기 보면 소방 도면 해석을 그때 공부하니까 그렇게도 한번 공부하실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공부하신 내용들은 사실 전기기사 시험에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과목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실제 시험지를 받으면 난이도 있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기 관련 문제들이. 그런 문제들은 버리는 문제고요. 그게 필요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딱 전기 회로는 일단 목표 점수가 보통 한 10개 정도, 절반 정도, 그 정도 목표를 잡고 시험장 들어가셔야 될 문제고요. 그 목표 개수가 할 수 있는 건 기본 공부입니다. 기본 공부. 그래서 우리 직류했을 때 보면은 이제 전압, 전류, 전력, 저항 이런 기본 개념의 문제들을 하면 8개에서 10개 정도 맞추는 게 목표거든요. 그럼 남은 문제들은 그냥 편하게 쭉 찍고 나오는 문제들이고, 그래서 기본 10개 정도를 맞출 수 있는 실력을 하기 위해서는 또 기출도 한번 쫙 풀어봐야 되고, 그래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도전해보고, 이렇게 정리하실 필요가 있는 과목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예상 문제 풀이하고 회로 문제 예상 문제 풀이하고 회로 쪽만 기출 문제 풀이해 보면 쭉 되는 부분인 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